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모형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이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제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교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점을 대답하는 게 지금처럼 용이한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용이하지 않아요. 보통은 뭐 30 차원 뭐 이렇게 돼도 이 시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머신러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머신러닝을 안 했어도 됐을 그런 문제라고 할지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차원이라서 아주 특수하게도 시각화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차원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품종 분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품종 분류 모형이 이제 전체 150건 중에서 이제 142 건을 이렇게 성공을 이제 시킨 거죠.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도라고 하는 이제 지표로서 종종 이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걸 이제 평균 내면 되거든요. 예측이 정답하고 이제 얼마나 이제 같은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평균을 내면 되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낸 거는 소수점이 많을 필요는 없죠. 데이터가 적으니까. 다음과 같이 어 퍼센트로 해석될 수 있는 요런 이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제 지금 전혀 기계 학습 모형이 아니고 기계적 모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if else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용어는 어차피 그냥 말일 뿐이죠. 그래서 그 이 용어들은 이제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용어들은 이제 누가 사용하면 이제 해당 맥락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용어들 자체를 엄격하게 절대 뭐 결격 사유가 없이 이제 정의를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되고 그 이런 거죠. 음 우리가 티맵에서 표현되는 지도가 현실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용하죠. 그리고 여기 인제 제가 있는 곳이 인제 청담동인데 요 88 올림픽대로 이렇게 타고 쭉 이제 올라가면 저 경부고속도로 시작되는 어 저기 이제 반포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한남대교. 거기 가면 거기서부터 벌써 인제 부산이라는 표지판이 나와요. 요렇게 인제 해 놓고. 거기가 부산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요 화살표를 가 부산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지칭한 건가요? 글쎄요. 그죠? 근데 이게 해당 시점에서 요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타고 싶은 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다. 근데 여기 이제 부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용어들 자체는 이 정도 표지판 정도의 역할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부산은 그냥 부산에 가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계적 모형과 통계 확률적 모형과 기계학습 모형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막 사전적 정의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다 표기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 보고 궁극적으로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가 봐야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먹어 보고 즐거운 추억도 이제 쌓고 해운도 가 보고 이게 이제 부산의 경험이죠. 근데 그게 부산의 모든 경험이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 모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경험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기계적 모형이라 부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적 모형의 이제 대표적 사례는 이런 것들이에요. F는 MA.
E는 mc 스퀘어.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적 모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기반으로 한대? 통찰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이 생기기도 하죠. 왜냐면 뉴턴도 F는 ma 하려면 여러 번 이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극단적인 사례가 E는 mc 스퀘어 같은 이제 사례입니다. 왜냐면 E는 mc 스퀘어 같은 것을 아인슈타인이 이제 통찰을 해서 저거를 이제 할 때는 데이터를 경험하는 게 불가능해요. 빛의 속도로 뭐 달리는 상황을 뭐 실험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관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그 추상적인 통찰로서 그 우주적 진리의 일부를 표현을 해낸 거죠. 간단한 공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상대성 이론이 개발되고 나서 사후 인제 이후에 50 년이 지나서 실제로 인제 관찰하는 도구들이 그제서야 이제 개발이 돼서 '아 진짜 맞더라.' 요렇게 이제 됐고 또 이게 되고 나서 뭐 저 뭐 핵폭탄이나 뭐 핵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인제 그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그 수행이 되고 '데이터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명확한 증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학습 모형하고의 인제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왜냐면 요 기계적 모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통계 확률적인 어떤 영역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인제 데이터를 이제 근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E는 mc 스퀘어가 주는 어떤 교훈은 데이터로 모든 걸 알아내는 거는 아마 안 될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만 4 살인 우리 꼬마한테 제가 세상의 모든 강아지를 다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혹은 모든 고양이를 다 보여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아예 안 보여주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개와 고양이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특징을 이제 뽑아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기계학습 모형이 이제 인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단계가 또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시사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를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하여튼 인제 그렇고 이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관측된 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 확률적 모형이나 혹은 이제 기계학습적인 모형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품종 분류 모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찰을 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딱딱 보고서 '아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되는구만.' 이렇게 통찰을 했고 그러한 프로그래머의 통찰이 if else문으로 적절하게 표현이 됐다면 95% 수준의 정확도를 이제 발생하는 이런 모형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첫 번째로서는 이제 기계적 모형으로부터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를 조금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47 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요 1.7.4 절에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 사이에 기계적 모형을 한번 이제 대비를 시켜 본 거예요.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통찰을 얻기가 어렵거나 안 하고 싶은 경우죠. 그 통찰을 얻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 나는 아인슈타인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그걸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좀 어떻게 안 될까?' 그죠? 그게 확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뭐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거고
모든 문제마다 아인슈타인이 하나씩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 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쓰는 것이 음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장성 때문이죠. 설령 그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쳐. 근데 100만 개나 1000만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 페이지 26번 입력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교재 코드를 다시 인제 반영하네요. 요거는 그 오랜만이니까 그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모형을 인제 살펴봤고 얘가 이제 95% 에서 딱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한번 해 봐.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인제 사용하고요. 여기서 인제 네이버스라고 하는 카테고리, 알고리즘의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제 K 네이버스로 시작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서, 뭐 트랜스포머 요렇게 인제 있는데 지금은 인제 뭘 골라야 되는가도 역시나 우리 이제 논의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 목표로 하는 것 출력을 타겟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도 그 타겟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타겟도 정보의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인제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타겟이 지금 붓꽃처럼 유형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상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유형은 영어로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렇다면 인제 우리의 그 모형은 무엇이 이제 돼야 되는가? 모형은 해당 유형들을 분류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 분류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classifier라고 할 수 있죠. 클래스를 classify한다. 그죠? 와우 완전 야나두네. 그죠? 그래서 모형으로서는 그 원리는 다양해요. 그 분류기가 뭐 첫 번째 인제 기계적 모형일 수도 있고 통계 확률적 모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류기를 만들 수 있는데 분류기의 원리를 차치하고서 어쨌든지 얘가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보자면 어쨌든 분류의 출력을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요 사이클런에서는 이 알고리즘들을 이제 제공할 때 그 출력의 양상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 주고 있어요. 즉 여기 앞에는 그 알고리즘의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원리는 동일한데 최종적으로 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형태의 출력을 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요 뒤에 뒤쪽에서 대체로 표현이 되는 편이에요. 네. 지금 다른 것들은 우리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시점에서 인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요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품종 분류 모형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델이라고 부를게요. 그죠? 모형.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는 객체를 설정을 합니다. 네, 이때 인제 교재에서는 nNeighbors라고 하는 설정을 다음과 같이 인제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지금으로서는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모르는 이상은 이 설정의 의미를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받아쓰기 해야죠.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설정했습니다. 즉 요거는 알고리즘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어 모형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두 단계를 그 47 페이지 26번 입력에서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 넘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6번 입력을 이제 반영했고, 그러면 48 페이지에서 그 모형을 이제 훈련하고 또 평가하고 활용하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먼저 이제 27번 입력을 이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을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해 줘야 되냐면 그 데이터를 이제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경험시켜 줌. 그러면 이제 이 모델한테 이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학습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경험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 아이리스의 데이터와 아이리스의 타겟 이렇게 각각을 이제 경험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경험함으로써 학습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fit을 수행하고 나면 이 모형은 자기 자신을 이제 반환을 해요. 근데 요렇게 인제 굳이 받아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후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모형이 fit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반환하면 그 코드를 작성하기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fit을 하는데, 이 모형이 반환한 것이 지금처럼 이제 모형제 자체인데, 얘는 주피터가 잘 알고 있는 애예요. 그 동네에서 이제 많이 봤던 애야. 그래서 인제 요 애는 '아 요거는 인제 내가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줄게. 이거 내가 잘 아는 애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인제 주피터랑 이제 친한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일단 이 주피터에서 그 동네에서 인제 친한 애들, 펜다스 애들이 대체로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에서 "아 그거 알지, 알지." 하고 HTML 표로 자동으로 좀 표현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되게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요 PLT라고 부르는 매트플로릿 같은 경우도 "아 알지, 알지." 하고 그래프로 이제 자동으로 그 바로 출력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scikit-learn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요 주피터가 대체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도구다 보니까 scikit-learn의 객체를 못 알아보면은 그것도 좀 쑥스럽잖아. 맨날 보는 앤데. "알지, 알지." 해서 지금처럼 그 scikit-learn의 객체들도 이쁘게 표현을 좀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주피터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렇다는 거고, 다른 프로그래밍 작성 도구를 사용하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너 뭔데?"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특수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은 이제 주피터랑 scikit-learn의 객체가 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습이 됐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학습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학습을 왜 하냐?'라고 하면, 학습은 결국은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즉 이제 응용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응용을 한다는 것은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력은 정답이 되고 싶은 것이라서 인제 예측이라고 좀 구분해서 인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인제 예측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판정을. 그러면 이제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델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측해 봐. 내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딱 줄 테니까 네 한번 맞춰 봐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위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예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예측이 이제 수행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요 위에 있는 프린트문이 있죠. 예측이 수행되는 방법론은 다른데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인제 예측이 됐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늘상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 놓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인제 요거를 이제 매번 작성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를 꽤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 정확도를 산출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수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귀찮으면 요 scikit-learn의 그 매트릭스에서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것이 인제 있고, 요 accuracy score에다가 정답하고 예측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인제 위에서 했던 요 부분을 우리가 인제 매번 작성을 안 해도 되는 인제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는 "왜 1.0이 나온 거야?"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인제 요거를 이제 돌려 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아래쪽에 가서 이제 표현을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쪽에서 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인제 위에서의 정확도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비교한 다음에 그냥 뭐 평균을 내는 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것을 뭐 들고 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저도 인제 공감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뭐 굳이 뭐 했어 뭐 이런 거를. 그죠? 네, 비교를 위해서 일단 요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죠.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얻었던 이 기계적 모형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95%의 소폭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성능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하니까 얘가 정확도 100%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상당한 향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인제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와, 그치. 이게 뭐 좀 간단한 데이터긴 해도 얘가 나쁘진 않았지.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100 점은 아니잖아. 근데 역시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니까 100 점을 맞아 버리는구만. '어? 이래서 기계학습을 쓰는 거였어.' 이렇게 인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 갑자기 북에서 왔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재밌자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잘 확인되시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일단 사용해 봤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음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성능의 평가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 이제 뭔 얘기일까요? 그 점은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계적 모형을 이제 만드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기계적 모형은 대체로 이제 통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통찰과 대비되는 것을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품종 분류 모형을 만들 때는 물론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관찰했는데 이 그러니까 모형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넣어 주고 "너 얘 처음 보지?" "얘 처음 보는데요." 뭐 하여튼 그냥 내가 정한 대로 해. 그냥 2 보다 작잖아? 그러면 그냥 1로 하고 5 보다 작잖아? 그냥 1로 하고 0로 하고 1로 하고 2로 해. 그냥 얘는 예전에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생전 처음 봤는데 그냥 그렇게 하래, 우리가. 그래서 그냥 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역시 어 그 사용자님의 말씀이 맞았어. 95%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기계적 모형은 대체로 알고리즘의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점을 우리가 관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왜 기계학습 모형의 평가에 문제가 되는 거야?"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기계적 모형은 데이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다 써서 평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기계학습 모형은 이 통찰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데이터는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계학습 모형은 대체로 데이터를 경험함으로써 형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통찰을 기반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경우가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요번에 그 연초에 또 많이 오시잖아요. 이게 인제 문제거든요. 데이터를 경험을 시켜 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모형한테 노출이 된 겁니다. 노출은 좀 그런가? 유출? 누출이라고 할게요. 데이터를 이미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인제 우리가 이 정확도를 평가할 때 전체 데이터를 다 써서 그 예측을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연습 문제에서 나왔던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아니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와 버리면 이거 연습 문제에서 봤던 건데?' 하고 그냥 찍어서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이 모형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는 데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즉 기존에 경험한 데이터를 다시 활용해서 요 예측의 평가로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 기계적 모형에서는 얘는 모형을 형성할 때 모형 자체로서는 데이터를 경험시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전체 데이터를 다 써서 평가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면 이 통찰이 진짜로 유효한지는 데이터로서 검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데이터를 다 써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대비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학습 시점에서 이렇게 경험시켜 주면 평가를 할 때는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보고서 그냥 몽땅 딸딸 외워 버리면 그러면은 이거 뭐 무조건 100점 맞는 거 아니야? 기계니까?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모형을 어떤 걸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 신경을 좀 써 줘야 됩니다. 네, 크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통계 확률 기반의 이제 모형의 이제 카테고리에 인제 그 패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학습 모형도. 왜냐면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계나 확률은 그냥 무조건 데이터밖에 없죠. 그죠?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인제 그 진정한 확률을 모르니까 통계적으로 이제 수치를 세 가지고 이제 몇 번의 시행해서 인제 요렇게 발생했으니까 '그 확률이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추정이 맞을지 뭐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우도 추정을 하는 거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진정한 확률을 알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쪽으로 좀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43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이전에 요 부분은 맥락이 없어서 먼저 이제 일단은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일단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야 비로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2절에 훈련 데이터와 이제 시험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요 점은 그 준비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랑 그 싱크도 이제 맞춰보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맥락 자체가 기계 학습에서야 유의미한데요. 왜냐면 어 아까 이제 기계적 모형에서는 그냥 딱 if else문을 통찰해서 우리가 박아 줬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경험시켜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쓴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정답이 무엇이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를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따지게 됩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지도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축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아까 표 형식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도학습은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근데 이 용어 자체는 그 여러 문헌과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방식, 다른 용어들을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 용어가 뭐 적합하지 않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표지판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지판을 보고서 이게 부산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따져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이제 정하고 실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지도학습이라는 번역은 더 그 상황이 이제 또 다양한데요. 이게 이제 약간 옛날 문헌들에서는 뭐 교사학습 아니면 뭐 감독학습, 이제 뭐 슈퍼바이징 뭐 이런 걸 이제 감독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슈퍼바이저, 감독관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요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번역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도학습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죠?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혹시 이제 다른 문헌들에서 이런 용어를 접하셨다면 이제 그게 그거고 뭐 그게 뭐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근데 지도학습은 상대적으로 명확해요. 지금처럼 이제 그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fit을 이제 수행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 데이터를 그냥 간결하게 x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답으로서 이제 y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지도 학습은
부정형으로 보통 그 서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not 지도 학습. 물론 이제 여기 막 반지도 학습도 있고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고 막 그 요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통칭해 버리면 또 불만을 가질 사람이 많아요. 말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비지도 학습의 형태는 이제 다양해요. 뭐 강화 학습이 비지도 학습에 포함이 되느냐, 그러면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뭐 말해봤자 그냥 입씨름일 뿐이죠. 그냥 그 지도 학습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비지도 학습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그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지도 학습의 이제 중점적인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먼저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눠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의 훈련 시점에서 사용합니다. 시험 데이터는 훈련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련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훈련 데이터를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시험 데이터는 수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훈련 시점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이 시험 데이터입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눌 때는 전체에서 일부를 시험 데이터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남겨둘 것인지는 원래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훈련 데이터는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은 시험 데이터는 제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의 규모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면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대2 정도의 비율이 권장됩니다. 또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섞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섞지 않으면 훈련 또는 시험 데이터에 특정 유형의 데이터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렇고, 그 평가용으로 데이터가 이제 따로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상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훈련용 데이터가 이제 있고 시험용 데이터가 이제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형한테 이제 경험시켜주는 훈련 데이터는 이제 남겨뒀다가 시험 이제 평가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도 이제 매년 이 출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랑 절대로 겹치면 안 되면서도 교과 과정 내 것을 물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워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구성을 바꾸면 이제 무한히 많은 조합들이 궁극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조합이 기존의 경우 이제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수능 출제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매년 점점 이제 그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직접 우리 실제로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보면 이제 43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요렇게 인제 하긴 했는데 요 평가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실제로 알고리즘을 요런 방식으로 이제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하고 다시 한번 훈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 데이터가 인제 얼마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남겨 둬서 훈련과 인제 시험 데이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요 데이터가 인제 있는데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인제 현재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이제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그 시험 데이터가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형성됐는가는 그거는 또 따져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저희 양재동 꽃시장 가 갖고 붓꽃 데이터를 다시 인제 획득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시험용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있는 데이터를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그 만약에 이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다가 보면 '데이터가 좀 부족해지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면 양재동 가야 돼요. 양재동 꽃시장 가 갖고 진짜 새로운 데이터를 획득을 해 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주 훌륭한 논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데이터가 부족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 그거죠. 그겁니다. 데이터가 부족한지는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통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같이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제 뭐 시험 데이터 비율을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체에서 일부를 이제 남겨 두자는 방식으로 하면 시험 데이터 비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8대 2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인제 뭐 시험 데이터 비율을 20% 요렇게 인제 하는 거고, 교재와 인제 사이클런에서는 그 25%를 이제 하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어제 사분 범위를 그 떠올리시면, 이게 뭐 '그래서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특별히 다른 기준이 없으면 전체를 4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을 시험 데이터로 하면 그게 이제 전체의 4분의 1, 25%죠.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뭐 혹시 다른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사이클론에서는 이제 25%라고 하는 기준을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의 수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시험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다면, 그러면 전체에서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 전체의 개수에다가 저 비율을 이제 곱해서 이제 정수값을 이제 획득해내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아이리스의 데이터 또는 타겟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이제 길이를 구하면 상관없죠. 뭐 전체 150 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험 데이터 비율을 이제 곱하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시험 데이터 수가 일단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요 시험 데이터 수가 부동소수점의 이제 수로 이제 해석이 되죠.
부동 소수점 곱하니까요. 그죠? 정말 공교롭게도 딱 나눠 떨어지는 경우 아니라면요. 150이 이제 4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만약에 160이었으면 이 소수점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뭐 이게 뭐 반올림을 하고 뭐 버림을 하고 올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제 정수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무조건 버리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을 정교하게 해봤자 그냥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정수로 변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이제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데이터 수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됐으면 이제 전체 이제 그 데이터 수를 이제 데이터 수가 있는데 그 전체 이제 데이터 수에서 지금 이제 시험 데이터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뺀 거겠죠. 요 그 전체 수를 이제 배치 표본수라고 부를게요. 이게 여러 번 이제 랭 아이리스가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변수에다가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데이터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시험 데이터 수가 있고 훈련 데이터 수는 표본수에서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뺀 것만큼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데이터가 이제 37건이 이제 될 것이고 훈련 데이터는 이제 113건이 되는 이제 요런 구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만을 획득을 한 거고 아직 그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그 만들어낸 건 아니죠. 요거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시험 데이터 수만큼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획득을 하면 이제 쉐입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37건이 이제 획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제 시험 데이터 수만큼 이제 획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작업이기 때문에 익숙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획득을 이제 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획득하는 방법은 이제 알았으니까 요 쉐입은 이제 확인 용도니까 지우고요. 요거를 그 음, 시험 데이터 한영키 변환이 귀찮으니까 테스트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죠?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표기는 x테스트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xtrain이라고 하는 것은 iris 데이터에서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데이터 이후를 다 이제 선택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데이터 수 이후를 이제 획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프린트에서 xtrain의 이제 쉐입하고 x테스트 이제 쉐입하고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획에 맞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13개의 훈련 데이터와 37건의 시험 데이터로 X 트레인과 X 테스트가 구성이 됐다.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되면 안 되고 그 타겟에 대해서도 이제 수행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Y 트레인이라고 부를게요. 아이리스 이제 타겟이고 요것도 이제 그 패턴을 시험 데이터 수
이렇게 이제 하고 y 테스트는 is 타겟에서 시험 데이터 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train하고 xtest의 이제 쉐입을 이제 살펴봤고 또 이제 확인할 것은 이 xtrain하고 ytrain하고 이제 개수가 같은지를 설정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이제 확인하고 지나가자는 거죠. 왜냐면 이 어서스트문을 이제 사용하는 게 보통 이제 권장되는 게 프린트로 하면은 출력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설트는 이제 이게 그 참인 경우에만 그 통과를 하기 때문에 거짓이면 이제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잘 구성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특정한 시험 데이터 비율에 대해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로 나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인제 모형에다가 경험시켜 주고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제 수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밥 먹고 해야 되겠죠.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